한동훈, 오세훈, 이준석 이렇게 셋이서 보수를 재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수 재건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국민정당으로서 다시 태어나려고 생각을 해야지 보수 해가지고서 결과가 뭐예요? 국민의힘이 오늘날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느냐를 냉정하게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한 반성이 없이 국민의힘은 국민정당으로서 절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전북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표님 고향이 전북 김제가 아닌 어디였죠? 전북 쪽이시잖아요. 그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전북의 이제 높은 사전 투표율도 이제 심상치가 않죠. 이제 전북지사에 출마한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 누구에게 더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제일 고민스러운 데가 네. 지금 전라북도 같은데 뭐 지금 현재 나타나는 상황으로 보면은 결국은 김관영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여기도 추세가 김관영 후보가 조금 올라가는 추세. 그런 거죠. 이게 사실 그 전북 선거가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민주당 당권에 미치는 말 그대로 정청래 대표 연임이나 아니면 뭐 사퇴 이렇게까지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내가 보기에 뭐 김관영 후보가 지금 자기가 승리하면은 정청래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김관영 후보의 주장일 뿐 나는 정청래 대표라는 사람 성격으로 봐서 그 사람이 절대 사퇴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대표님이 또 정청래 후보랑 정청래 대표하고 좀 악연이라면 악연이고 아니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뭐 내가 2016년 선거 때 정청래 저희 당시에 위원장을 내가 이제 컷오프 공천 과정에서 카톡으로 했는데 그거는 당시에 서울시 전반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 비춰보면은 김관영 후보는 지금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된 계기가 된 게 말 그대로 자기 이제 대리비 지급한 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소명조차 제대로 안 듣고 12시간 만에 자기를 이제 제명시켜서 한 건데 여기에 대한 그 대표님 그러니까 굉장히 그 김관영 후보의 뭐 문제가 지적이 되자마자 당이 너무나 신속하게 빨리 김관영 후보를 제명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김관영 후보가 자기가 변명을 기회도 주지 않고 자기를 그렇게 급작스럽게 제명하는 것이 특정한 이유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냥 그런 고민 속에서 결국 가서 무소속 출마에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그럼 도민들한테도 굉장히 어필을 할 수 아니 도민들도 아마 그렇게 동조하는 사람이 많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이제 민주당 당권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김민석 이제 국무총리가 최근에 이제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글에 페이스북 같은 데서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이 일었다는 거 뉴스 보셨죠?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국무위원들하고 만찬도 예정돼 있는데 이게 사실상의 이제 고별 만찬이다. 지방선거 끝나고 대통령 해외 일정이 끝나면 이번 달 중순쯤에 이제 총리에서 사의를 표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김민석 총리가 전당대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내가 보기에는 그 방향은 이미 정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앞으로 사실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과 굉장히 좀 일치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거기에 가장 수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를 아마 굉장히 고민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누가 대표가 되든지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로서는 김민석 후보가 제일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또 송영길 이제 후보도 이제 김관영 후보 편을 들면서 약간 정청래 대표와 조금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지금 차기에 이제 전대에 다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뭐 손영길 지금 전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한번 당 대표를 한번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당 대표를 갖다가 도전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보수 진영의 상황이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한데 한동훈 후보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 장동혁 지도부 체제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보수 진영의 재편이 가능할까? 여기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내가 많은 것 보기엔 뭐 흔히들 얘기해서 뭐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예. 앞으로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 뭐 한동훈, 오세훈, 뭐 이준석 이렇게 네. 셋이서 의기투합해가지고서 보수를 재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보수 재건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사실은 이 변화한 시대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사실은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사회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처했느냐 하는 걸 인식을 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를 하면서 국민정당으로서 다시 태어나려고 생각을 해야지 보수만 자꾸 붙잡아가지고 뭘 하려겠어요. 그렇죠. 예.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2012년 새누리당에 내가 비대위원을 하면서 예. 그때 내가 제발 이 당은 보수라는 말을 좀 쓰지를 말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욕도 많이 먹었어요.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수 해가지고서 결과가 뭐예요? 난 지금에 와서 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이 국민의힘이 오늘날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느냐를 냉정하게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한 반성이 없이 국민의힘은 국민정당으로서 절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기본적으로 대표님은 어떤 진보 보수 이러한 이념 정당으로 갈리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정당, 대중정당으로 당연한 새롭게 거죠. 뭔가 새로운 정당이 출현이 된다라는. 아니 그 새로운 정당을 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국민의힘을 하여튼 새로 고쳐서 뭔가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2012년에 19대 선거를 앞두고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을 가지면서 정강정책을 과거에 한나라당 그렇죠. 정강정책에서 완전히 바꿔버리지 않았어요. 경제민주화. 그걸 가지고서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야, 저 당이 이제 좀 새로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일반 국민에게 주었기 때문에 19대 총선에서 예상지도 못했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결국은 박근혜가 대통령 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대표님이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후보를 도와주시거나 뭐 나는 솔직히 해서는 한동훈이라는 사람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네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여건으로 봤을 적에 이 지금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거냐 하는 걸 생각을 해볼 거 같으면 한동훈이 같은 인물이 있는 것도 다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그 평가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약간 이준석 대표가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후보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에 의미 있는 결과를 개혁신당이 낼 수가 있을까요? 이준석? 예, 이준석의 개혁신당. 솔직히 얘기해서 개혁신당이 지금 개혁신당이라는 간판을 갖다 가지고서 지난 총선에서 3개의 의석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개혁신당이 과연 정당으로서의 더 이상 발전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는 것에 대한 아무 개념이 없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느 순간 안 보이게 된 그러니까 지금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도 별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사실상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가거나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이준석 이제 대표는 일단 한번 대통령 출마를 한번 했던 사람이니까 역시 다음 대통령 선거도 한번 또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개혁신당의 위치를 가지고서 그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쌓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이 정계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갈 곳이 지금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렇죠. 국민의힘과 다시 연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가정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똑같이 작년 6월 3일에 대선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 또 취임 1주 전이에요. 그래서 1년이 된 건데 이재명 정부의 1년 평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 100점 만점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뭐 이재명 저 대통령의 1년 평가는 비교적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서 1년을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저희 정책이 다 나오느냐 하는 것을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여건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제대로 장악을 해가지고서 처리를 못할 것 같으면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생각을 했을 적에 내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다 더 좀 소위 지금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데 더 많은 소위 정책적인 배려를 갖다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임기 동안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 장래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을 하기를 갖다 바라는데 이거는 앞으로 남은 4년 동안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럼 1년 동안 가장 잘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특별하게 뭐 잘한다는 걸 지적하기는 아직은 지금 시기적으로 좀 너무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어떤 결과가 나오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잘못한 거, 이거는 좀 뭐 잘못한 것도 별로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보면은 뭐 본인들이 보기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 증권 시세가 그렇죠. 뭐 8천이 됐으니까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네들이 뭐 노력을 해서 된 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군요. 그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보면은 특히 이제 SNS를 통해서 다양한 이슈나 정책에 대해서 직접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한테 뭐 직접 소통한다는 측면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면도 있다. 아니가 되지.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격상으로 굉장히 적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처할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갖다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계속 이제 시끄러웠던 게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공소 취소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지방선거 끝나면 이제 공소 취소 권한을 이제 있는 그 조작 기소 특검법도 이제 민주당에 통과시킬 분위기인데 이거는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사실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 인식이 어떻다는 것에 대한 아마 심각한 지금 고려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 눈높이에 당연한 맞춰서 거죠.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2년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딱 한 말씀 조언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의 성과급 문제라 가지고서 이 문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사실은 오래전서부터 정부가 제대로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서 해왔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정부가 지금 심사숙고해야지 않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한국 경제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다고 봐요.